유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오영주입니다. 아, 사실 제가 이 한반도 근간 공동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과제, 명제에 대해서 천착하시고 좋은 활동들을 해오신 학자분들, 교수님들과 함께 이게 토론회 또는 발제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조금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현직 외교관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한반도 근간 공동체와 관련돼 있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한 무대에서 한국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개발 협력의 지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제가 갖게 된 국제사회의 역할이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들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저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좀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한반도 근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남북한 공존과 또 지속 가능한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한반도 시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안보의 측면, 최근에 유엔은 핵무기나 이런 군사적인 전통 안보보다는 비전통 안보, 그러니까 환경, 보건, 비전통 안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한반도 근간 공동체의 이슈는 보건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근간 공동체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유엔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근간 공동체 형성 지금 저희가 이제 한반도 근간 공동체 형성의 액터들을 본다면 물론 남북한 정부와 남한 글로벌 NGO들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유엔 중심의 국제기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게 될 액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하고 있던 유엔의 그 대북 지원,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대북 지원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기초 보건 영양 식수 식량 안보입니다. 바로 한반도 근간 공동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섹터들이고 또 최취약객전과 최취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이 지금 담당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속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5년부터 26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유엔의 지원. 물론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한 해도 쉬지 않고 26년 동안 북한에서 한반도 근간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해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 근간 공동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정당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물론 지금은 북한이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코비드-19 환자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기 대응 때도 북한에 상주하고 있던 유니세프나 WHO나 ICRC가 중심이 되어서 유엔에서 모금을 하고 초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북한에 활동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이 한반도 근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떠하게 작동하고 또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 현황을 보시면 사실 2019년, 2020년 통계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2012년 이후로는 굉장히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1억 불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 규모 차원에서 굉장히 줄어 있고 지금 표에 나와 있는 5개의 그 인도적 지원 기구와 UNDP 6개 기구가 남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우리는 그럼 이때까지 그런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20년 동안 해온 국제사회 대북 지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보건 상황 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한반도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유엔은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북한 당국과는 협력 체계를 어떻게 꾸려왔을까? 그 형식은 무엇일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파생적인 효과는 없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반도 근간 공동체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엔의 대북 지원의 시기별 분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 3기 정도로 나눠 봤습니다. 1기는 1995년 뭐 북한에서 굉장히 대홍수가 나고 100만 명의 수재민이 생기면서 유엔 기구에 북한 정부가 먼저 공동 지원을 호소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유엔이 주로 이제 큰 재난이 있을 때 하는
공동 지원, 콘솔리데이트라는 어필을 통해서 대규모의 지원이 들어가던 시기이고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북한에 사무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엔 기구 사무소들이 저 당시에는 13개의 사무소들이 생겼죠. 그래서 유엔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이 정비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는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나눠 봤습니다. 2004년에 북한 정부가 유엔에 인도적 지원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 달라 했기 때문에 공동 지원 호소가 될 수 없으면서 남아 있는 기구들 간에 기구별로 지원을 모색하는 방식이었고 한반도 안보 환경도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했습니다. 이러면서 대북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좀 저 눈여겨 볼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과 함께 유엔이 유엔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도 불안정하고 지원 요청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011년부터는 유엔의 생션이 굉장히 제재가 높아져 가지고 뭐 북한에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요. 인도적 지원밖에 안 되는 시기였고 아까 보신 것처럼 1년에 2천만 불에서 3천만 불의 최소한의 지원들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눈여겨볼 것은 그전에 두 차례 있었던 다개년 계획인 유엔 전략 계획이 새롭게 정비되고 그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으로 정비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북 지원의 특징을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쩔 수 없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에 지금 상주하는 기구들은 26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6개의 기구들, 이 기구들에는 대북 지원 전문성이 축적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중장기 대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업별 단위로 어떤 사업을 했냐는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과 유엔 사이에 뭔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지원을 위한 시스템.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북 지원의 국가 그룹이 사실 형성되어 있습니다. 2천만 불, 3천만 불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유럽의 기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들은 대북 지원 국가 그룹이라고 저는 명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대규모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발제에서는 유엔의 중장기적 대북 지원 체계 구축에 중심을 두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엔의 대북 지원 체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엔이 기본적으로 북한과 같은 개독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무엇이냐. 유엔의 가장 중요한 맨데이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경제와 개발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개독국들에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필요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SDG가 채택되고 난 이후에 유엔의 개독국 개발 지원 체계와 인도적 지원 체계는 모든 것이 SDG 이행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띄고 하나의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도국 A가 유엔으로부터 개발이나 인도 지원을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일단은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SDG를 너희가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거기에서 유엔은 어떤 전문성 가지고 도와줄까 하는 거 먼저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는데 되게 5개년짜리 협력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는 유엔 전체 시스템과 개도국 A가 함께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유엔에서 인정이 되고 나면 기구별로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뭐 유니세프나 WHO나 맨데이트가 있는 기구별로 국별 지원 문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지금 CPD인데요. 좀 잘못됐는데요. Country 프로그램 다큐먼트라고 해서 각 기구별로 사업을 이제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게 현장으로 내려가서 유엔 국별팀 지금도 유엔 사무소들이 북한에 6개가 있지만 각각의 사무소가 있고 그걸 전체 모아서 유엔 국별팀, 컨트리 팀이라고 부르고 사업을 서로 시행할 때 조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 지금 44개국 정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국별 인도 지원 계획이라는 걸 먼저 만듭니다. Humanitarian Response Plan인데요. 거기에는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되면 다 모아서 글로벌 인도 지원 보고서라는 걸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유엔
인도 지원 조정국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한은 사실 유엔 전략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달라 보입니다. 그 전략계획이 세 차례 되었고 이 전략계획의 성격을 보면 아까 지속가능 발전 프레임워크의 이전 버전인 그 지속가능 그 유엔 개발 협력 발전 프로그램보다 낮은 단계의 북한과 유엔 간 협력 문서이지만 어쨌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의 지침서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뭔가를 지원하려면 이러이런 분야에 이러이런 방식을 존중하면서 이런 원칙대로 하는 걸 굉장히 상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건 북한과 국제사회의 고리를 연결하는 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2021년에 만들어진 유엔 전략계획 또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 협력의 목표가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휴먼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개발의 어떤 다양한 언어들과 규범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유엔에서는 이 북한 개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그 전략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단순하게 사업을 실행하는 것보다도 세 번째 나와 있는 국제적 가치와 표준을 정리하고 관리해 준다, 장려한다. 이 말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규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북한 자체의 국가 역량 구축, 시스템 구축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유엔의 그 중점적인 그 포커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략계획의 특징은 형식 면에서 내용 측면에서 지금 유엔이 다른 정상적인 개도국가 만들고 있는 UN SDCF라고 하는 기술자능 발전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여기서 인권 중심 접근법이라든지 성과 관리 기반 등과 같은 국제사회 규범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SDG를 북한 개발 전략에 수용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필요와 우선순위라고 하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을 2011년부터 매년 만들었는데 이 전략계획 안에서는 전략계획의 틀 내에서 매년 발표하겠다. 즉 단기적 인도 지원을 포함하는 개발 협력의 큰 틀 자체를 유엔과 북한 간에 서로 협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계획이 나올 것이냐. 2021년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전략계획은 아직까지 지금 북한 여러 사정상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안 된다면 이것이 아마 한 해를 연장을 하고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 체계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에 지금 지원하기 위한 지원 문서의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중심으로 만들고 그 문서에서는 북한에 뭘 지원할 것인가를 서로 합의를 하고 유엔 기구들이 유엔 컨트롤 팀 안에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에는 유엔 기구뿐만 아니라 5개의 NGO라든지 유럽 중심의 공여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분야별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워킹그룹의 내용을 보시면 되게 한반도 근간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도 이루어지지만 분야별 정보와 데이터 수집 그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지금 유일한 통로는 사실 유엔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현지에 있는 DPRK 유엔 컨트롤 팀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에서도 보면은 결국 한반도 근간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초 보건 서비스 확대라든지 워시에 대한 접근권이 향상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020년을 통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오늘 제가 또 보니까 굉장히 식량 부족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 시큐리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건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영양과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유엔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한반도 근간 공동체와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잘 수집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각각의 기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데 보시면은 WHO도 보건의료 시스템의 강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는 시스템 강화 문제 국가의 그 역량 형성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니세프에서는 믹스라고 하는 일종의 가구조사 설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좋은 정보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 특히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어떤 문제를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조사 결과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유엔 기구들이 할 때도 북한 정부의 오너십을 굉장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과정에 있어서 구상이나 이행, 모니터링 전 과정에 북한을 좀 더 인게이지시키고 참여시킨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의 시사점은 지금 26년간 물론 간헐적으로 그리고 그 예산은 규모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유엔의 전략 계획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대북 지원의 데이터와 전문성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과 가지고 있는 북한 정부와의 관계 이 부분은 뭐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만약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된다면 사실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개발 분야에서는 유엔이 굉장히 일정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만일 개혁 개방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다가 일정 기간 ODA 재원들이 대령 중심이 되어서 지원하는 방식을 하게 될 거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한반도 근간 공동체와 관련돼 있는 항목들은 유엔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역시 SG도 이행하겠다고 지금 디클레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유엔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유엔이 이때까지 26년간 북한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축적해온 데이터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 한반도 근간 공동체에 미치는 시사점은 몇 가지 이렇게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근간 공동체에 연관되는 목표나 그리고 우리 논의를 할 때 가능한 SDG와 연계해서 SDG를 북한의 SDG 이행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 전략이 될 것인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보건이란 부분들이 모든 부분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년간의 유엔의 지원을 통해서 유엔의 전문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전문가 그룹과 우리 전문가 그룹 간의 협력 체계가 없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의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발과 인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고민할 때 유일하게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데는 유엔이다. 그러니까 유엔과의 그런 부분들에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엔 전략계획, 북한의 유엔 전략계획이 가지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차기 유엔 전략계획이 앞으로 북한의 한반도 근간 공동체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그 지원하는 플랫폼이 될 텐데 그렇다면 차기 유엔 전략계획을 유엔이 작성할 때 우리도 중요한 액터로서 참여하는 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